근데 이 골다공증 치료제는 이미 골다공증 심각해서 골절을 피하려면 할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골다공증 들어가기 전에 뭔가 좀 뼈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뼈가 약한 이 골다공증이신 분들은 칼슘을 섭취하면은 치료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칼슘은 흡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제들이 필요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최재용 교수님이십니다. 최재용 교수님께서는 우리 몸에 뼈가 어떻게 생성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런 내용을 평생 연구를 하셨는데요. 특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고령화가 되면서 골다공증이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재용 교수님을 모시고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치료법들이 제시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골다공증에 대해서 설명하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것은 배 교수님하고 친해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골다공증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공부를 하고 또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쓰는데 그 근거가 되는 골재형성 개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골다공증은 영어로는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골량의 감소와 미세 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 골밀도기로 T 점수라는 것을 이렇게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4년도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에 골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그런 역학적인 과학 근거를 갖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뼈는 정상인데 골감소증은 T스코어가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은 금방 이야기했던 마이너스 2.5 이하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골강도가 약해지면 뼈가 잘 부러지는데 골절이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이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하고, 골강도는 크게 두 가지 팩터에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보통 골량, 골밀도라고 하는데 이게 한 70% 차지하고, 골질, 질적인 거죠. 미세구조라든지 무기질화, 미세손상, 골교체율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한 30% 골강도에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나이에 따라서 29세 여성, 67세, 90세 가면서 이 피질골, 우리 성인의 몸의 한 골강도의 80% 이상을 이 피질골이 당하는데, 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치밀하게 잘 이렇게 되어 있다가 60세, 90세 넘어오면서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나게 되어서 뼈가 되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은 가장 큰 요인이 이 에이징, 노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연령에 따른 골밀도, 골형성 골흡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골밀도 그래프를 이렇게 녹색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사춘기 전에 이렇게 밀도가 올라가서 사춘기 때 급격하게 밀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20대부터 20대 말, 30대 초가 되면은 피크 본매스라고 해서 가장 밀도가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50세 전후까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폐경 또는 완경이라고 하죠. 그 시기가 되면 급격히 골밀도가 떨어지고 쭉 나이에 따라서 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요거를 뼈가 만드는 능력 또 흡수하는 능력을 대비해서 보면 먼저 골흡수는 초창기에 사춘기 전에는 뼈가 이렇게 모양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골흡수 능력이 쭉 베이스를 이루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한번 이렇게 피크를 이루어요. 그리고 20대부터 40대까지 쭉 바닥을 이루다가 다시 50대 전후에서 쭉 피크를 이루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골흡수하고 골형성 능력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사춘기 급성장기에는 골 형성이 아주 강하게 잘 되는 시기고, 완경 폐경기가 되면은 골 흡수에 비해서 골 형성이 낮죠. 그래서 이 사춘기하고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골 형성 능력이 흡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게 좀 그게 골 흡수를 담당하는 세포하고 골 형성을 담당하는 세포가 서로 다른 세포인 거죠. 완전히 네. 다릅니다. 골 흡수를 담당하는 세포는 펄세포라 그러고, 골 형성은 조골세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기가 다르고, 뒤쪽으로 갈수록 이 흡수가 강해진다, 파골세포 능력이 높아진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흡수와 형성의 그 재형성 개념인데요. 이 재형성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현재도 한 100만 군데 국소적으로 뼈가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파골세포에 의해서. 이 파골세포인데요. 이 파골세포가 한 3주 만에 흡수를 해요. 그러다가 그 흡수한 그 공간만큼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조골세포가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그 조골세포는 한 3개월이 걸려요. 이렇게 메우는데. 근데 요게 국소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반드시 성인 뼈는 뼈가 흡수된 곳에서 뼈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그렇게 될까? 파골세포와 조골세포 상호 작용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세포들, 그리고 뼈 속에 묻어놓은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이렇게 아주 묘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낡은 뼈를 없애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진정한 창조적 파괴,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영어로는 PTH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뼈를 잘 만들게 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요것은 조골세포를 자극해서 이렇게 뼈가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저골세포하고 파골세포가 균형을 이뤄서 저골세포는 계속 뼈를 만들어내고 네. 파골세포는 계속 뼈를 흡수해서 이제 뼈가 새로운 뼈로 서서히 교체되는 거죠. 그렇죠. 균형을 이루는 네. 거죠. 그런 게 한 100만 군데 된다, 이 성인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국소 단위를 우리가 단위라고 하고, 영어로는 뱀류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있는 세포들을 살펴보면은 파골세포가 있고, 조골세포가 있고, 골세포, 오스티오사이트가 있는데, 뼈는 90% 이상이 사실은 골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 내막세포라고 해서 이렇게 코팅되는 것처럼 한 층으로 이렇게 뚜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골 내막세포 뚜껑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혈관이 들어와 있고, 또 신경도 펩타이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극을 줘서 이렇게 국소적으로 여러 인자들이 영향을 미쳐서 골 흡수와 골 형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 예. 세포가 지금 이렇게 무섭게 생긴 데가 골 흡수하는 예. 파골세포고요. 골세포는 이제 다핵세포라서 이렇게 네. 점을 이렇게 찍어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세포가 뼈를 저골세포. 만드는 결정적으로 네. 건강에 중요한 세포죠. 개념적으로 그렇고,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뼈를 흡수하는 이 세포를 싹 없애면 이 조골세포만 기능하도록 하면 뼈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요 랑클이라는 유전자를 없애면은 파골세포가 없어집니다. 지에다가 요 나머지 두 개는 보통 우리가 유전자 두 개를 갖고 있죠. 두 개 다 없애는 거는 파골세포를 못 만들고, 나머지는 파골세포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보니 디펙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한 7.5주에 수술하고 나서 보면 파골세포가 없는지는 전혀 뼈가 이렇게 안 만들어지고, 구멍이 그대로 엑스레이 상에는 보이고, 나머지 이 뼈는 아주 잘 났은 거죠. 그래서 파골세포가 없으면 성인 뼈에서는 새롭게 뼈를 못 만든다 하는 게 이 슬라이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하자면, 이 뼈는 우리가 몸무게 때문에 항상 이렇게 미세한 크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상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마이크로 크랙이 생기면, 여기가 깨졌다, 이렇게 골세포가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은 파골세포가 와서 흡수를 합니다. 여기 한 3주간 걸려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뼈를 만들 수 있는 세포들이 와서 뼈를 열심히 만듭니다. 이렇게 골 형성하고 이렇게 휴지기까지 골 형성하는데 한 3개월 내지 4개월 걸립니다. 한 사이클을 보통 우리가 4, 5개월 걸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한 10년 지나면 우리 몸의 뼈가 싹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굉장히 뼈는 딱딱하고 뭔가 일을 안 할 것 같지만 아주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할 때 이런 팩터가 나오고 또 형성할 때는 이런 팩터가 나와서 임상에서 선생님들이 골다공증 치료하고 나서 정말 이게 잘 작동이 되나 약제 효능을 이런 마커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동영상을 보시면 크랙이 있는 곳에 파골세포가 이렇게 막 흡수를 합니다. 여기 한 3주 걸리고 이렇게 새로 메우는데 한 3개월이 걸려서 이렇게 한 4개월 텀으로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주면은 뼈가 이제 문제가 없을 텐데 폐경이 되고 또는 다른 원인으로 되면은 이렇게 국소적으로 많이 리모델링이 일어나잖아요. 점점 더 골 흡수에 비해서 골 형성이 못 따라가면은 이게 해면골이 뚝뚝뚝 끊어지는 전체적으로 골량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골다공증이 이런데 이런 데가 이제 그물망이 찢어진 것처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뼈가 골밀도기를 측정해 약해지는 거죠. 이 복잡한 슬라이드는 그동안 그러면은 골 재형성하는 이곳에 여러 유전자들이 여기에 관여한다고 밝히는 과학자들이 밝히는 유전자 이름입니다. 파골세포가 뿜어내는 것도 있고 저골세포가 뿜어내는 것도 있고 또 뼈 속에 묻어놓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인자들이 골 흡수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는 혈관 따라 와서 호르몬들이 작용할 수도 있고 뉴로펩타이드 아까처럼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본 리모델링이 그리고 골 재형성이 잘 되는 건데 이런 인자들을 각각을 커플링 팩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랑클하고 스크레로스틴하는 두 가지를 이렇게 고딕체로 표시했는데요. 이것은 골세포에서 주로 만드는 건데 랑클이라는 것은 파골세포 만드는데 아주 특화된 인자고 스크레로스틴이라는 인자는 조골세포가 간엽줄기세포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 모든 단계를 방해하는 뼈를 잘 못 만들게 하는 거고 이 파골세포는 랑클은 잘 만들게 하는 그 팩터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 메노스맙이라는 약은 이 랑크를 중화시키는 거고 또 로모소주맙이라는 약은 스클레로스틴이라는 이 팩터를 중화시키는 약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랑크엘 이거를 차단시키면 그러면 이 흡수도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파골세포가 잘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쪽 스클레로스틴을 이거를 차단하면 이 저골세포가 증가해서 그렇죠. 생성을 늘게 되겠네요. 생성 쪽을 촉진하는.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골다공증이 보통 오는데 남자들도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여기에 줄어들면 골다공증이 옵니다. 남녀 동일하게. 그런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파골세포 쪽은 좀 억제하고 저골세포 쪽은 좀 촉진하는 좋은 약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유방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골다공증 치료제는 비스포스포네이트인데요. 요게 생체에 있는 파이로포스페이트입니다. P로 연결되어 있어 갖고 우리 몸에서 가장 광화, 석회화를 억제하는 물질인데 요게 뼈가 만들어질 때는 요 중간이 탁 끊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 O를 C로 탄소로 바꿨어요. 바꿔놓으면 이게 깨지지가 않고 이 물질은 뼈에 잘 붙고 또 파골세포가 뼈에 묻어있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파골세포가 먹다가 보면은 배가 아파서 파골세포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이러한 원리의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줄기세포에서 이 파골세포가 될 때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골다공증 치료제로 처리하면 세포가 기능을 잘 못해서 이 뼈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골세포가 골흡수하는 것을 잘 못하게 해서 저골세포가 비교 우위를 그렇죠. 점에서 뼈 형성이 증가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골 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군요. 왜냐하면 골다공증 환자들은 이미 파골세포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힘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데노스맙이라는 것도 아까 랑클이라는 인자가 파골세포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중화시키는 항체입니다. 항체를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파골세포가 잘 안 만들어지고 기능도 잘 못하게 하고 또 생존도 좀 줄입니다. 그래서 뼈가 증가하는 거고. 그런데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맙은 약간 부작용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골절이 되면 잘 안 낫는다든지
또는 뭐 치과에서 단순 발치했는데 이게 앞골이 괴사되는 이런 환자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기 전이나 임상 선생님들, 구강외과 선생님들하고 대한골대사 또는 대한골다공증 이런 학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올해 임상공부안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뼈는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데 비정형적으로 골절이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골세포를 억제하면은 골 밀도는 높일 수 있지만 그 뼈의 리모델링을 약화시켜 가지고 뼈가 정상화되는 데 좀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런 그렇죠. 점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아나볼릭 에이전트의 또 치료제 중에 하나가 부갑상성 호르몬입니다. PTH라고 부르고 이 약제는 파골세포 쪽은 크게 많이 건드리지는 않고 저골세포에 수용체가 있어서 얘들을 촉진합니다. 그럼 저골세포 알아서 파골세포도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이 좋은 아나볼릭 에이전트고 또 최근에 나온 로모소주맙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크레로스틴 뼈를 만드는데 억제하는 요 인자를 중화시켜서 뼈가 잘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골다공증 치료제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제로를 기준으로 위쪽은 뼈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래쪽은 뼈가 이렇게 감소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노트 TX는 치료를 안 하면 빨간 거는 리모델링으로 아까 골 재형성이죠. 모델링 이렇게 영어를 한글로 바로 표시했습니다. 골 재형성 기능이 조금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서 이라든지 비스포스포네이트라든지 데노스맙을 주면은 이 빨간 쪽이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뼈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더나카티브라는 ODM 하는 거는 이 머커가 만들다가 뇌졸중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이렇게 시장에서 포기한 그러한 약제고 우리가 많이 쓰는 부갑상선 호르몬 로모소주맙은 이렇게 특이하게 빨간 게 부갑상선 호르몬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골 재형성 리모델링으로도 좀 촉진되고 골 형성도 모델링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돼서 이 파란 선이 이쪽으로 갈수록 뼈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고관절 골밀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에 개발된 로모소주맙은 이 리모델링을 많이 줄이고 모델링 쪽으로 뼈를 만드는 그쪽이 또 따로 이렇게 많이 증가해서 가장 강력한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근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왼쪽은 파골세포를 억제해서 골밀도 높이자는 전략이고 이쪽 오른쪽은 저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골밀도 높이자는 전략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뼈의 건강에 더 좋아 보인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파골세포가 많은 상태에서 바로 파골세포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전략도 괜찮죠. 근데 오늘 설명은 못 드렸는데 저골세포가 파골세포를 만들 수 있는 무기를 생체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골세포만 잘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골세포를 만드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면서 만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쪽은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면 파골세포도 알아서 적절히 그렇죠. 조절해요. 그렇죠. 이쪽을 컨트롤하면 파골세포만 억제되지 저골세포는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그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약간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요약해 보면 골다공증은 정말 소리 없는 뼈도둑, 사일런트 킬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정말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지가 않아서 환자들이 병원에 안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꼭 한 번씩 가서 진단을 받아 보셔야 되고 이렇게 일어나는 단위를 우리가 골 재형성 단위, 뼈 리모델링 단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의 수리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0만 군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골세포, 저골세포 평생 협력해서 작업하는 곳이다.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는 뭐 지금 개발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이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은 골재형성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관찰하면서 개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골다공증 치료제는 뭐 이미 골다공증 심각해서 골절을 피하려면 할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골다공증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좀그 뼈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중력하에 살기 때문에 운동입니다. 우리 뼈세포는 이 기계적인 부하를 하중을 가하지 않으면 없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선 타고 저 무중력 상태로 가면 뼈가
급속히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되게 중요하고 또 결국 이 골지혈 형성도 엄청나게 에너지가 드는 우리 생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특히 미네랄, 비타민 같은 것을 잘 섭취해야 되고, 그리고 생활 습관상 우리가 어떤 질환도 마찬가지죠. 담배, 술 이런 걸 좀 삼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중에서는 에너지 생성으로는 비타민 B3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비타민 B3 말고 또 뼈를 튼튼하게 도움될 수 있는 또 다른 비타민 추천하실 수 오늘 있나요? 제가 뭐 설명은 못 드렸는데 우리가 결국 그 뼈의 그 성분이 칼슘하고 인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소장을 통해서 칼슘과 인을 잘 흡수하게 하고 뼈로 잘 배치하는 비타민 D, 비타민 K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뼈가 약한 그 골다공증이신 분들은 칼슘을 섭취하면은 치료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칼슘은 흡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제들이 필요한 거죠. 칼슘도 적당하게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예. 우리 몸의 혈중 칼슘을 정말 생체가 타이트하게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D 같으면 비타민 D 수용체를 통해서 우리가 장에서 흡수를 하는데 혈중 칼슘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뼈까지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단순히 뼈의 빌딩 블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육 수축이라든지 신경 전달에 여러 가지 2차 전력 물질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 종합하면 이 뼈는 우리 몸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나이가 들면 사실 뼈가 약해진 건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뼈의 그 새로운 뼈로 치환시키는 본 엄청나게 에너지가 모델에서는 많이 들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을 위한 그 비타민 B3의 섭취도 중요하고 또 칼슘이나 이런 걸 흡수하고 뼈를 만드는데 보조적인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한 보조적인 제품, 비타민 C도 또 마찬가지죠. 당연하죠. 여기 몇 예. 가지 예.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